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본투표일이 밝았습니다. 네, 오늘 오전 6시부터 22대 총선 본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 확인한 7시 기준 투표율이 1.7%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오후 6시까지 이 본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사전투표 때랑은 달리 본투표는 유권자 본인 주소지 인근, 그러니까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할 수 있는지는 가정으로 배송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신분증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예. 당선자 윤곽은요. 내일 새벽 2시 전후에 속속 나올 전망이에요. 예전에는 보통 자정쯤이면 하나씩 나왔는데 이번에는 투표용지도 길고 무엇보다 수검표 절차가 도입됐기 때문에 한 2시간씩 늦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일일이 검표를 다 하고 나서 기계로 다시 돌리는.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가 일명 부정선거 의혹,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개표 조작 의혹이 자꾸 제기되면서 도입한 거래요. 네. 투표용지가 투표기 분류기를 거쳐서 심사 개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원래는 사람이 육안으로 지켜보면서 체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단순히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일일이 표 하나씩 손으로 집어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때문에 비례대표 당선은 내일 아침에나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그 이제 사전 투표 기간 동안 31.28%가 투표를 했어요, 이미. 네. 그러면서 대통령도 투표를 했는데 홀로 투표를 한 것이 상당히 화제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본투표를 어떻게 오늘 홀로 하는 것이냐, 이것도 관심사였는데 사전 투표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확인을 했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날 부산 출장길에 사전 투표를 했었고 여사가 같이 안 나왔었는데 선거 막판에, 그러니까 여권에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여사 얼굴이 자꾸 나오면 그러니까 그걸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었는데 좀 부담이다라는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어제 일각에서 이런 게 좀 돌았어요. 김 여사가 사전 투표를 했다, 마스크 쓰고 경호원까지 동행을 했었다라는 풍문이 돌았었거든요.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가 사전 투표한 거 맞다라고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출구 조사가 나오는 거는 3사 조사, 뭐 각 방송사 조사 딱 6시 끝나자마자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 이제 2020년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그게 투표가 좀 연장이 돼서 이 출구 조사 자체도 이제 뭐 이제 발표 시기 뭐 논란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6시에 하는 걸로 딱 이제 나옵니다. 출구 조사는 딱 나오지만 마지막 결과가 윤곽이 잡히는 건 새벽 2시 뭐 이렇게 보고 있다. 뭐 그렇죠. 이제 그거는 출구 조사라는 뭐 어차피 이제 예측이니까 예. 이제 사람들은 출구 조사는 이제 이렇게 이제 실시가 돼요. 그러니까 조사원이 한 8,900명 정도가 이제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유권자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5번째 무조건 딱 잡아요. 5번마다 5, 10, 15, 20 이렇게 이제 그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규칙이 잘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거부했을 때는 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다 얘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랜덤하게 이렇게 무작위 추출을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발표는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은 6시에 보는데 방송사에서 인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전국 판세는 6시 반 그리고 그 지역구 판세는 7시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파 3사가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했는데 니들이 먼저 인용하면 안 되니 우리 거 봐라, TV 우리 거 봐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TV 3사가 돈을 모아서 한 출구 조사기 때문에 TV 3사는 6시에 딱 발표를 하고 다른 방송국이나 언론사에서 인용은 30분 뒤부터 할 수 있다. 그건 그러니까 전국 판세는 30분 뒤, 예. 뭐 이제 그 지역 판세는 이제 7시부터. 7시부터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방송국 관계자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거 어기면은 네. 과징 뭐 이렇게 손해배상 들어오니까 조심하셔야겠네요. CBS도 한판 승부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출구조사가 네. 대선은 적중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대선 같은 경우에는 샘플이 전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중률이 높고 대선은 출구조사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까? 예,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퍼센트까지 맞춘 건 아니지만 누가 된다, 요걸 틀린 적은 한 번도 없다. 예를 들면은 네. 지난번 이제 점점점 정교해지고 있어요. 게다가 2022년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는 방송 3사 출구조사가 윤석열 48.4, 이재명 47.8이 했는데 네. 윤석열 실제 48.6, 이재명 47.8.
윤석열 후보 0.1% 포인트 빼놓고 거의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정확도가 높다. 0.2%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높다라고 보면 되는데 총선은 출구조사의 무덤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러냐면 잘 틀려요. 예를 들면은 예번에 뭐 문학진 후보 3표 차로 떨어진 적도 있고 지난번에 맞아요. 남영희 후보 2020년에 171표 차로 맞아요. 윤상현 무소속 후보한테 졌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이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실제로 2020년 총선에서도 그러니까 레인지로 얘기하고 범위로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당도 민주당 180석을 어느 방송사도 180석을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출구조사는 공동으로 하는데 네. 각자 자기만의 어떤 전문가를 붙여서 자기만의 예상 해석을 내놔요. 레인지가 다 달라요, 범위가. 예. 근데 아무 정당도 민주당 180석을 못 맞췄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격전지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번에 사실 더 어려운 게 사전투표 비율이 높잖아요. 네. 근데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로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전투표는 여론조사로 대체하고 그걸 반영 비율을 각각 방송사마다 해석을 하게 되는데 사전투표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해석이 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지역구는 양대 정당이 대부분 나왔으니까 다 거의 다 가져갈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소수 정당 제3지대에 있는 소수 정당 같은 경우는 비례 정당 이제 투표율에 그러니까 득표율에 이제 의석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2020 이게 우리가 좀 계산하기가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은 3%가 넘어야지 의석수가 주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3%가 못 넘는 정당들 그 득표율은 다 빼고 그 나머지만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거에 따라서 약간 계산이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3% 여러분 어떤 분들은 2.9%는 그럼 안 돼요 하시는데 2.9%는 안 됩니다. 안 돼요. 무조건 3%를 넘는 당만 의석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고 2.9999도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3을 넘겨야 됩니다. 일단 3을 못 넘은 당들은 다 전체 파이에서 빼요. 빼고 나서의 퍼센트를 가지고 비례 46석을 나누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3%를 못 넘은 정당들의 총합이 11%였어요. 와. 그러면 89로 이제 46을 89로 나누면 이제 나오는데 대략 보면은 네. 1.9에서 2% 정도가 한 석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정당들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3%가 좀 소위 말해서 간당간당한 데가 새로운 미래. 가 좀 있고요. 그리고 자유통일당이 어제 제가 좀 많이 올라온다라고 했는데 3%를 넘을지 뭐 이렇게 좀 뭐 이제 관전 포인트. 그리고 녹색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네. 상당히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또 뭐 제3지대 이런 당들은 어떻게 지금 개혁신당 바라보고 같은 있습니까?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흐름으로 봤을 때 네. 한 석은 좀 유력해 보이고 두 석이 되느냐, 그러니까 천하람이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2번. 2번, 뭐 이게 좀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뭐 오늘 1시간 반에 걸쳐서 이 이야기는 차례차례 좀 해보도록 하고 일단 어제 마지막 유세 현장의 풍경들을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법정부터 용산까지. 이건 이재명 대표 얘기군요. 네, 일단 오전에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대장동 재판 받으려고 서울중앙지법 갔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재판 안 가고 지역, 특히 초접전 지역들을 돌려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러나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라고 하고 대신에 포토라인에 서서 이재명 대표가 초접전지 7곳을 하나하나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 주십시오. 손이 닿는 모든 연고자들을 찾아서 투표해달라고 독려해 주십시오. 주권자인 여러분의 신성한 한 표 한 표를 모아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하면서 이제 바로 앞단에 좀 울먹이기도 했었는데요. 이건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백병전 차원일 거예요. 뭐 여러분이 주변을 설득해 주십시오라는 거고 이렇게 들어간 뒤에 재판 휴정 중에도 그 차에 가서 라방을 켰어요. 라이브 방송. 네. 켜서 국민의힘에서 막판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고 혈서 쓰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악어의 눈물에 넘어가면 피눈물 흘릴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렇게 재판을 마친 뒤에
유세 피날레는 용산에서 치렀습니다. 마지막 장소는 용산. 네. 대통령실이 있는 곳을 고른 거죠? 그렇죠. 선거운동 첫날에도 용산을 갔기 때문에 뭐 수미상관인 것 같고요. 네. 이번 총선의 핵심이 정권 심판론이다라는 포인트를 용산이라는 상징적 공간을 통해서 드러낸 걸로 보여요. 오늘 뒤에 뭐 일타 박성민도 준비돼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여기서도 잠깐 좀 짚어볼 것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일단 당장은 원내에서의 영향력이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150석 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법안이나 임명동의안 처리, 국회의장 배출이 뭐 쉬워질 거고요. 180석을 하게 되면 패스트트랙으로 단독 처리 가능, 필리버스터까지 종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180석. 네, 지금 민주당이 했던 그 방식이죠. 만약에 정말로 한간에서 나온 것처럼 200석을 하게 되면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탄핵 소추안 가능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써도 그게 무력화가 가능합니다.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이제 그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고 개헌을 추진하기 좋을 거고요. 또 국회의원 제명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 본인은 만약에 선거에서 이길 경우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될 거고 웬 당장의 친명계 다수가 원내에 진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 차기 대권 가도에서도 상대인 한동훈 위원장에 비해서 1승을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다만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는 긴장 관계가 시작이 될 거예요. 조국혁신당이 나름대로 이제 위치를 차지해서 캐스팅 보터가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당의 권한들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조국혁신당이 캐스팅 그 어떤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거고 이 부분은 조국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물고 물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 어떤 예.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판세를 이제 뭐 양당에서 뭐 나오는 얘기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우위인 거를 부인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거의 없어요. 거의 뭐 계시긴 왜냐면 하는데 한두 분. 예. 여론조사의 이제 추이가 물론 예. 일주일 동안은 발표가 안 되긴 했습니다만 여론조사의 추이가 거의 한 달 동안은 일정하게 흘렀던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방금 이제 김광희 기자가 얘기한 거 뭐 네. 이런 것도 대부분 이제 야권이 조금 승리하는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한 게 그런 이제 저기 배경이 깔려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숫자를 기억하시면 돼요. 150, 180, 200 방금 얘기를 했지만은 150은 이제 과반 151이죠. 정확한 과반. 이거는 민주당이 계속 우리는 151석이 목표다라고 이제 몸을 낮춘 상황이고 180은 사실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에 태울 수는 있지만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할 수 있는 뭐 요 정도로 보면 있고, 그러니까 꿈의 숫자 한 번도 대한민국 역사상 나오는데 이거는 민주당 단독으로는 좀 불가능하다라는 전문가 평가들이 있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을 다 합쳐서 200석. 뭐 요거는 개헌 저지석 100석을 저지해달라고, 그러니까 100석을 확보해달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석은 어제 김부겸 그 민주당 선대위원장하고 제가 인터뷰했습니다만 그거는 불가능하다 계속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든 야든 다 꿈의 숫자로 그리는 게 항상 200석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숫자가 200석이기 때문에 계속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어제도 계속 아니라고 하시던데. 이제 블랙스완 같은 거예요. 검은 백조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나타나면은 그게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0석 얘기는 어렵지만은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 얘기에서는 상당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판세를 봤을 때. 그러니까 200석이 되면 어제 조국 대표가 그 이제 부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200석이 되면 법리상 개헌이 가능하다. 범야권이 200석을 얻는다면 첫째로 해야 할 일은 개헌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200석이 진짜 된다면은 전국이 얼마나 파란으로 이게 갈지, 이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금 상상 이상의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거를 아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그 메시지들 지금 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저지해달라. 내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 3개를 고르라면 151, 180, 200 이렇게 고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석 미만 그리고 100석에 가까운 한 98, 99석이 되게 되면 네. 사실 개혁신당이 이런 거부권 국면이나 탄핵 소추 국면에서 캐스팅 보트를 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사실 국민의힘에서 제일 좀 걱정하고 또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캐스팅 보트도 가능해지는 상황. 그렇죠. 예.
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는 가운데 오늘 이제 투표가 펼쳐질 텐데요. 민주당에 이어서 국민의힘의 어제 표정 살펴볼까요? 한동훈의 딱 한 표. 딱 한 표. 이거는 막판 호소였죠. 네, 어제 오전 9시에 대국민 메시지를 냈어요. 네. 딱 한 표가 부족합니다. 야당이 200석 얻겠다고 큰 소리 치는데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에 막기가 벅찹니다.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주십시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동훈 위원장 동선은 접전지 한강벨트랑 뭐 도봉, 강동, 양천, 서대문 이렇게 15곳을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간격으로 계속 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새는 청계광장에서 했었는데 여기서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이랑 같이 둘이 나와서 손잡고 만세했었고요. 네. 나라가 망할까 봐 걱정돼서 피눈물이 납니다. 라면서 역시 읍소 전략을 취했는데 이것도 직접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예. 더불어민주당이 샴페인 터트리면서 조롱하듯이 말하는 200석이 만들 혼돈과 퇴행을 생각해봐 주십시오. 탄핵과 특검 돌림 노래는 기본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치인이 자기를 지켜달라고 우는 것만큼 구질구질한 게 없습니다. 예. 네, 저거 하고 나서는 사실은 대학로랑 홍대 이런 데 좀 돌기로 했었는데 건강이 좀 마지막에 악화가 돼서 과로가 있고 뭐 탈진이 돼서 고일정은 취소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의힘은 선거 이후에 당권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이기든 지든 무조건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사실상 가는 수순으로. 왜냐면 지금 비대위니까. 네, 그렇죠. 네. 언제 갈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가게 될 겁니다. 네, 당내에서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행보를 두고 차기 전당대회 치르는 것 같다. 지금 선거 요새가 본인이 자꾸 이렇게 센터에 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비판의 목소리도 당내에 좀 있습니다. 센터에 선다는 의미가 후보들을 세워주기보다는 본인이 자꾸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뭐 지적이 당내에서 있습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 예. 자, 어디 주목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종 투표는 해봐야 되지만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방금 얘기했듯이 굉장히 어려운 선거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용산 대통령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여당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네. 용산 대통령실부터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여당이 이제 과반이 안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나라의 역사상 대통령 처음으로 5년 내내 임기 내내 여소야대가 되는 첫 대통령이에요. 아, 여소야대였던 적이 과거에 있긴 있었는데 예. 5년 내내였던 적은 없다. 한 번도 없어요. 중간에 총선이 치러져서 그게 다 뒤집혔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이다라고 본다라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머니투데이 제목인데 전 임기 여소야대 식물 대통령 현실화, 용산 초긴장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까지 어쨌든 거부권을 대통령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서 좀 비판도 많이 받기도 했지만은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원치 않는 법안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법안, 여당이 원하는 법안은 또 제대로 통과가 안 되니까 굉장히 국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좀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하고 여권에서 그랬거든요. 네. 이게 근데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봐서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도 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계 은퇴, 만약에 참패를 할 경우에는 정계 은퇴를 할 것이냐. 참패의 기준은 그럼 어느 정도라고 좀 국민의힘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싸웠다와 그래도 잘 싸웠다와 이건 심각해. 이거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승리를 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이제 과반은 아니더라도 일당이 되면은 그건 확실한 승리인 거죠. 이거는 뭐 누구나 확실히 잘 싸웠다는 일당. 뭐 이제 141석이 뭐 국민의힘, 뭐 138석이 민주당 뭐 이러면은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싸웠어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이거는 좀 평가가 다 다른데 달라요? 120석 정도를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20석 이상이죠. 그러니까 121석.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죠. 180이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이쪽에 121석은 돼야지 이렇게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103석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무소속 4명까지 합쳐서 이제 107석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보다는 더 나와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젖잘싸 아니면 선방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최악은 지난번 미래통합당보다 더 안 나오는 거. 지난번 미래통합당과 위성정당 합쳐서 103석이었거든요. 103석이요. 그거보다 안 나오면 이거는 진짜 대패다 이렇게 되는 이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권 심판론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략에도 예.
이런 그동안도 문제가 있었다. 책임론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당시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대권 후보 1위 총선 전에 대권 후보 1위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패배 이후에 아직도 조금 그 여파를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거야. 그러면 한동훈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용산이 아니라 이제 여의도의 가장 초유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용산의 관심사이기도 한 것 같고. 예. 민주당의 관전 포인트를 숫자로 말하자면 아까 150, 180, 200 이렇게 꼽아주셨고 국민의힘의 관전 포인트를 숫자로 풀자면 103, 120, 14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그 보시면 정도로 될 것 보면 같아요. 예. 이 정도로 감을 잡고 세 그리고- 번째 이슈 또 있습니까?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네. 이제 총선이 끝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있고 올스톱된 게 이제 다시 개시가 될 텐데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조만간 개시할 거다. 여러 가지 수사를 지금 수사가 많이 중단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 요것도 지금 수사를 해서 다 의원들 지금 소환 조사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뭐 혐의 그래서 예전에 김만배 씨와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수사가 다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울산 선거 개입 수사 네. 이제 뭐 황운하 의원이라든지 뭐 여기 이제 관련된 사람들도 다 줄 소환해서 검찰이 좀 수사의 속도를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좀 짚어보고요. 오늘 뭐 방송 내내 이 이야기를 하게 될 테니까요.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